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들으시다 보면 재물이나 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 속에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실력이 있었고 한 사람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 의외로 흘러가지요. 인생이란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 게 말이지요. 자, 그럼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직관이었습니다. 직관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돌아가신 분의 맷자리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즘은 이런 직업이 흔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조상의 맷자리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후손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믿었으니까요. 명당에 묘를 쓰면 자손이 번창하고 벼슬길에 오른다, 그런 믿음이 있었지요. 그러니 직관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형은 어려서부터 이 일을 배웠습니다. 산세를 보는 법, 물의 흐름을 읽는 법, 바람의 방향을 살피는 법, 이런 것들을 오랜 세월 익혔지요. 그래서 형이 잡아준 맷자리는 평판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형을 찾았고 형은 그 일로 돈도 벌고 쌀도 받아왔지요. 살림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달랐습니다. 동생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땡볕 아래서 땀을 흘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그런 평범한 농사꾼이었지요. 해가 뜨면 논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만큼 벌지는 못했지요. 농사라는 게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날씨가 나쁘면 흉년이 들고 해충이 들끓으면 수확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은 자연스럽게 형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참 좋겠다. 산만 한번 다녀오면 돈도 받고 쌀도 받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도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특히 그 해는 유난히 힘든 해였습니다. 봄에 가뭄이 들어 모를 제대로 심지 못했고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져 논둑이 무너졌습니다. 동생은 날마다 논으로 나가 무너진 논둑을 고치고 물기를 내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은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가을에 거둔 수확은 형편없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겨울을 나지? 그날 저녁 동생의 부인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에는 밥보다 물이 더 많은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은 무 몇 조각이 전부였지요. 부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밖에 없어요. 쌀이 떨어져 가서.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당신 잘못이 아니니. 내가 농사를 못 지어서 그렇지.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형님께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형님은 살림이 넉넉하시잖아요. 동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소. 형님한테 손 벌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웠습니다. 형님은 좋으시겠다, 저렇게 편하게 돈을 버시니.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할 텐데. 요즘 애들이 밥 달라고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동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이들이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달래느라 자장가를 불렀지만 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데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동생은 형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형의 집은 동생의 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넓은 마당, 튼튼한 기와집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곳간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쌀이, 우리 집에는 쌀독이 거의 비었는데. 형이 마침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예의 그 쇠주머니를 차고 있었지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직관일 가시는 겁니까? 형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웃 마을에서 부르더구나. 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쇠주머니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소중히 차고 다니십니까? 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그냥 도구일 뿐이야. 나침반이며 자며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중요한 건 이 안에 든 게 아니라 이걸 쓰는 사람의 실력이란다. 하지만 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 저 주머니에 비밀이 있을 거야. 저걸 가지면 나도 형님처럼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동생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형님, 그 쇠주머니를 저한테 며칠만 빌려주실 수 없습니까? 저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건 함부로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제대로 된 공부 없이 이걸 쓰면 큰일 난다.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만 물어봐. 형은 단호했습니다. 동생은 섭섭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쇠주머니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나도 형님처럼 될 수 있을 텐데.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러운 마음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나쁜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지요. 며칠 후 형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은 걸린다는 먼 마을에 직관 일을 하러 간다고 했지요. 동생은 그 틈을 노렸습니다. 밤중에 형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형수는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방 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지요. 벽장 구석에 있던 그 쇠주머니를. 이걸로 나도 한번. 동생은 쇠주머니를 품에 안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지요. 형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은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에 가야 직관 행세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허리에 쇠주머니를 차고 걷는데 이상하게도 당당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이 주머니만 있으면 나도 직관이야. 그렇게 한참을 걷는데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지요. 상가였습니다. 동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지요. 상주가 동생을 보더니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허리에 찬 쇠주머니를 본 것이지요. 상주가 물었습니다. 혹시 직관님이십니까? 동생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주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게 하늘이 보내신 분이로군요. 마침 저희가 아버님 맷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직관님을 찾아 사방을 헤맸는데 이렇게 지나가시다니 부디 저희 아버님 맷자리를 좀 봐주십시오. 동생은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관이라고 말해버렸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지요. 어디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동생을 산으로 안내했습니다. 동생은 뒤따라 올라가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를 어쩌나, 나는 맷자리를 볼 줄 모르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왔지요. 동생은 최대한 그럴싸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쇠주머니를 꺼내서 이리저리 휘둘러 보았습니다. 폐철인지 뭔지 하는 걸 꺼내보니 빙글빙글 도는 바늘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게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쪽으로 아니 저쪽으로. 그것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했습니다. 바늘이 흔들리다가 멈추면 동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뭘 가리키는 거지? 상주와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동생이 진지하게 폐철을 보는 모습에 모두들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직관님이시구나, 저렇게 신중하게 보시다니. 하지만 동생은 내심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를 꺼내보니 이건 또 뭐에 쓰는 건지. 동생은 자를 들고 이쪽 저쪽 재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거리가 저 거리와 중얼거리면서 아무 숫자나 헤아려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정확하게 치수까지 재시다니 대단한 분이시다. 동생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이러다 들키겠는데 어쩌지. 그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직관님 혹시 좋은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동생은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동생은 시간을 끌기 위해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산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싸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요. 창주가 초조한 표정으로 따라다니며 물었습니다. 직관님 명당이 보이십니까? 동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는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있던 돌에 걸려 동생이 휘청했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였지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쿵! 동생은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패철과 자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동생이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여기입니다.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동생은 잠시 멍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창주가 달려왔습니다. 동생이 넘어진 그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명당이로군요. 네. 동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창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물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막아주고 바람은 이렇게 감싸 안고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직관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감탄했습니다. 명당이다 명당이야. 저분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일부러 넘어진 척 하신 거로구나. 명당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동생은 얼버무렸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 자리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얼떨결에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 여기가 좋더군요. 다음 날 그곳에 묘를 썼습니다. 창주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칭찬했지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에 대단한 직관이 나타났다고 말이지요. 창주는 동생에게 후한 사례를 했습니다.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비단도 주었지요. 동생은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다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상준의 집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또 돈과 쌀을 가지고 왔지요. 직관님 고맙습니다. 그 맷자리가 정말 명당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왔습니다. 한 달 후에도 왔지요. 상준의 집안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고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지요. 동생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벼락부자였지요. 동생은 좋은 옷을 사입고 말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고향 마을로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누구야? 아니, 저 사람 아무개네 둘째 아들 아닌가. 맞아, 그런데 저렇게 부자가 되었네. 동생은 우쭐했습니다.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더 잘 사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 소식은 곧 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형은 깜짝 놀라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의 집은 이제 제법 컸지요. 새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동생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동생은 처음에는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쇠주머니를 훔친 것, 직관 행세를 한 것, 우연히 넘어져서 맷자리를 찾게 된 것까지 말이지요. 형은 한참을 말없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형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지요. 그 쇠주머니를 돌려주겠느냐? 네, 형님, 죄송합니다. 동생은 쇠주머니를 돌려주었습니다. 형은 그것을 받아 들고는 물었지요. 그 맷자리가 어디냐? 좀 알려주겠느냐? 네, 형님. 형은 동생이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를 보았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삼정승 6판서가 날 천하명당이었지요. 형이 평생을 직관으로 살면서 온 산천을 헤매고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최고의 명당 자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그저 넘어진 곳이. 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공부하고 익힌 자기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더 좋은 자리를 찾다니 말이지요.
아니야, 분명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거야. 내가 찾아야 해. 내 실력으로 찾아야 한다고. 형은 그날부터 집을 떠났습니다. 형은 전국을 헤맸습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동쪽 바다에서 서쪽 산맥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녔지요. 그 천하명당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남쪽 끝 해남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의 산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동생이 찾은 그 자리만큼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북쪽 끝 의주까지 올라갔습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를 헤치고 산을 올랐습니다. 손가락은 얼어붙었고 발은 동상에 걸렸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보다 좋은 자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3년째가 되었을 때 형은 동쪽 바닷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산꼭대기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형은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거야. 4년째 형은 서쪽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지요. 형은 지쳐갔습니다. 신발은 다 헤어져 맨발로 걷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형은 한 마을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그리 찾아 헤매십니까? 형이 대답했습니다. 천하명당을 찾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찾으신 것도 명당이라고 하셨는데 왜 더 찾으십니까?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7년째 형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혹시 놓친 곳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8년째 형은 같은 산을 2번, 3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이제 늙었지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신발은 다 헤어져 발이 보였고 옷은 누더기가 되었지요. 어느 산 정상에서 형은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을 헤맸건만 그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지요. 아, 재물도 복도 다 하늘의 뜻이로구나.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이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로구나. 형은 쇠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평생 소중히 여기던 그 쇠주머니를, 그리고 힘껏 바위에 내리쳤지요. 쾅! 쇠주머니가 부서졌습니다. 안에 들었던 도구들이 산산조각 났지요. 패철이 바위에 부딪혀 깨졌고 자는 2 동강이 났습니다. 형은 그 부서진 도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이것들과 함께 전국을 헤맸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은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동생이 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은 처음에 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목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형님이시군요. 어디 가셨던 겁니까? 이렇게 초췌하게 되어서. 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우야, 미안하다. 형이 욕심이 과했구나. 10년을 헤맸지만 결국 깨달았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더라. 형님. 아우야, 이제 형을 좀 먹여 살려다오. 형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동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의 손을 꼭 잡았지요.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동생은 형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겨드리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형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형님, 제가 형님께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습니까? 형님의 쇠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니다, 그건 내 복이었어. 하늘이 내게 준 복이었단다. 그렇게 형제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형을 극진히 모셨지요. 형은 더 이상 직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세월을 보냈지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네. 오히려 이제야 편안하네. 평생 명당을 찾느라 쫓아다녔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 옆에 있었네. 나를 받아준 동생 함께 사는 이 평범한 일상, 이게 진짜 복이더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형은 마당에 앉아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형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형이 10년을 헤맨 끝에 깨달은 게 있단다. 무엇입니까, 형님?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명당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더라. 바로 여기 가족과 함께 있는 이곳이 진짜 명당이더구나. 동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님. 두 형제는 그렇게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의족해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형은 평생을 공부했습니다. 실력을 갈고 닦았지요. 하지만 정작 천하명당은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우연히 넘어지면서 찾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0년을 헤맸지요.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복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늘의 뜻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네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운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노력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형이 실력이 없었다면 동생도 그 명당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쇠주머니가 없었다면 직관 행세를 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게 내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하지요. 형처럼 10년을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 그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형이 진짜 행복을 찾은 건 언제였습니까? 천하명당을 찾았을 때가 아니지요. 동생과 함께 살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였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 그게 진짜 복이 아닐까요?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락부자가 되어 좋았지만 진짜 행복은 형을 다시 만나고 형과 함께 살면서 찾았습니다. 재물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한 거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을 찾아 헤매다가 정작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큰 집,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고 친구와의 우정을 잃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요. 형처럼 10년을 헤매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명당은 바로 내 곁에 있었구나 하고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 건강, 평범한 일상. 그것들이 바로 진짜 명당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너무 멀리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진짜 소중한 것들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